그녀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엄마를 닮아 이쁘기도 했지만 내게 아주 호의적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호준 오빠, 하며 첫 만남부터 살짝 윙크를 하는가 하면 저녁 때 심심하다며 제 원룸으로 찾아와 놀아달라 하기도 했죠. 주인 여자가 날 아주 괜찮은 남자라고 소개를 했나 봐요. 이게 웬 굴러들어온 떡이야. 남자라면 다들 한번 꼬셔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민이 되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녀의 엄마와 동거까지 하며 사귄 사이였으니 말이죠. 안녕하세요. 30이라는 나이는 제게 참 많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다고 할까요? 대학 시절엔 전공 공부에 파묻혀 살았죠.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 스펙 쌓기보다는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죠.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설령 있더라도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 같은 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2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버텼지만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결국 한계를 느끼고 그만뒀어요. 그러다 작년에 운 좋게 대학 교수님 추천으로 이력서를 넣은 작은 회사에 합격했고 이제 갓 2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입사와 거의 동시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닥친 거죠.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갖춰진 풀옵션 원룸을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첫 번째로 찾아간 부동산에서 딱 맞는 매물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데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풀옵션이라니 이거다 싶었죠.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며칠 뒤 낯선 독립 공간으로 이사를 했어요. 좁았지만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답니다. 그때가 한창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이었어요. 이삿짐을 겨우 풀고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샤워기로 씻어내고 나왔는데 앞불싸 입주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원룸의 유일한 구세주인 에어컨이 갑자기 윙 하는 소리를 내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찬바람이 멎자마자 방 안 온도가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하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올 뿐이었죠. 이건 손선풍기나 부채 따위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무더위였어요.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에 패닉이 와서 급한 마음에 방을 소개해준 부동산 아저씨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 302호인데요.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다급한 제 목소리에 아저씨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총각. 이럴 수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당장 수리기사님 부르긴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집주인분이랑 통화해 볼게요. 20분쯤 지났을까 부동산 아저씨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직접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보신대요. 총각,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통화가 끝나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기 전 보통 집주인분들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많으니까 백발의 인자한 분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마주 선 사람은 글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분이었죠. 5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아줌마라는 호칭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꽤나 세련된 단발머리에 잡티 하나 없는 잘 관리된 피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쁘장한 이목구비가 인상 깊었죠. 눈매가 살짝 올라가서 도도한 느낌도 풍겼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몸매는 마냥 마르진 않았지만 탄탄하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흔히 육덕지다고 표현할 만한 스타일이었고요. 어쨌든
제가 상상했던 집주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나이답지 않게 놀라운 외모의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입고 있던 티셔츠는 이미 등짝에 착 달라붙어서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그런 제 꼴을 보시더니 집주인 아줌마는 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원룸 계약은 일주일 전에 관리인 통해서 서류로만 했고 집주인 얼굴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아줌마는 자신이 이 건물 4층에 사는데 계약하는 날 하필 지방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에어컨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미안함과 난처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처음 느꼈던 짜증이 스르르 가라앉았죠. 아줌마는 에어컨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총각, 이거 아무래도 완전히 고장난 것 같네요. 이 더위에 어쩌나 밤이라 수리기사님도 강장 부르기 어렵고 저는 더위에 지쳐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쉬기도 힘들었죠. 도저히 이대로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선풍기로는 역부족이에요. 아줌마는 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더 난처해 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지. 제가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첫날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저는 체념하고 말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서 하룻밤 지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때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약간 망설이는 기색도 보였어요. 아니, 총각, 그럴 것까지야 없고 혹시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지내다 가는 건 어때요? 빈 방이 2개나 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모텔은 이해되지만 생판 처음 본 세입자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니? 그것도 한밤중에? 너무 당황해서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하고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 중반쯤부터 또래나 어린 여자아이들보다는 나이 많은 연상녀에게 훨씬 더 강하게 끌리는 편이었거든요. 20대 후반부터는 공격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고요. 30이 된 지금은 30대 중후반의 매력적인 미시나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 여성들에게서 편안함과 성숙미를 느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어딘가 여유롭고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분위기. 특히 남자 다루는 노련함이 참 좋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을 이어오곤 했었고요. 하지만 50대 여자를 이성으로 느껴본 건 그때가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 연애 상대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영역이었죠. 50대라니 저희 어머니 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 서 있는 집주인은 분명 50대라고는 했지만 나이보다 훨씬 곱상하게 생겼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농익은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게다가 방금 자신이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른 알 수 없는 충동 같은 것이 불쑥 고개를 들었네요. 어라, 이분이라면? 비록 나이는 꽤 많지만 저 외모에, 저 분위기에, 게다가 혼자 산다니 가끔 만나보는 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아주 짧고 충격적인 생각이었지만 더위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뒤섞여 그 순간 강렬하게 제 머리를 스쳤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줌마가 부드럽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뭘 그렇게 망설여요, 총각. 내가 설마 총각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걱정 마요. 이 더위에 모텔 가서 고생하지 말고 하룻밤 편하게 지내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그녀의 호탕하면서도 은근한 배려와 유머에 제 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찜통 같은 제 방에서 밤새 뒤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게다가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자신감은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4층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풍기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은 찜통이었는데 아줌마의 집은 마치 천국 같았죠.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주방은 제 비좁고 어수선한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쾌적했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순식간에 식으니 아까까지 치밀어 오르던 짜증과 불쾌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시에 그녀의 집에, 그것도 혼자 사는 그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싶어 심장이 간질거렸어요. 아줌마는 부엌으로 가더니 시원한 캔맥주 2개를 가져왔어요. 더워서 고생했을 텐데 시원하게 목 좀 축여요. 건네받은 맥주캔의 차가운 감촉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캔을 따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시원한 맥주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은 그야말로 최고였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줌마는 편안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선배와 첫눈에 반해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몇 년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 아이까지 임신시키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죠. 대학 시절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이 전 남편과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맞벌이를 해서 겨우 이 원룸 건물까지 장만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런 일이 터졌다며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갔는지 처음 본 저에게 꽤나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아줌마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연륜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줌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하지만 아줌마는 여전히 너무 매력 있으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세련되세요. 앞으로 아줌마를 더 많이 사랑해줄 좋은 인연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조금 전까지 우울해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정말요? 호준 총각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여요? 아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 말이 솔깃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하지만 살짝 장난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죠. 네, 그럼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딱 짧고 굵게 말하자면 제가 봐도 아줌마는 충분히 여자로 보일 만큼 매력이 넘치세요. 제 말에 아줌마는 처음에는 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배꼽이 빠질 듯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었죠. 아이고, 호준 총각은 정말 능글맞네. 농담도 잘한다니깐. 우울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유쾌해졌어요. 아줌마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웃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줌마의 집 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봤죠. 찜통 같은 방, 갑작스러운 에어컨 고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주인 아줌마의 등장과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까지. 특히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력적인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류와 저 역시 그런 그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쩌면 30대 후반 미시들을 만나오면서 은연중에 연상녀에 대한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밤은 제게 여러모로 충격적이면서도 설렘을 안겨주는 밤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주인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올 때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대신 안부를 묻거나 날씨 이야기를 덧붙이는 등 사적인 대화가 늘었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줌마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장돼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전화를 받았죠. 네, 주인 아줌마 302호 총각이에요. 호준 총각, 혹시 지금 어디에 있어? 저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래, 별일 없으면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가면 될까요? 응, 지금 바로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호호호. 그녀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제 심금을 울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아줌마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 호준 총각, 어서 와. 나 혼자 커피 마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총각 생각이 나서 마침 잘 왔네. 시원한 아이스 커피로 마실 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줌마가 타온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한색 블라우스에 편안한 치마 차림이었는데 나이보다 훨씬 화사하고 젊어 보이셨거든요. 아줌마,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입어서 그런가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진짜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제 말에 아줌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아이고, 호준 총각은 참 농담도 잘한다니깐.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 잠시 후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호준 총각이 그날 나한테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줬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글쎄요, 제가 그랬었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 시치미의 아줌마는 살짝 돌아진 표정을 지으셨죠. 모르다니. 그날 총각 눈에 내가 매력 넘친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처럼 답했어요. 응, 궁금해. 총각이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 저는 아줌마의 순진한 모습에 또다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하, 말씀하시는 게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정말 이러기야. 난 진지한테 자꾸 장난식으로 말하고 나 섭섭해지려고 해. 왜요? 혹시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여자로서 좋게 봐주니깐 그냥 설레어서 그렇지. 그래요. 나 혼자 괜히 설레었네. 아주머니가 나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한 번은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죠. 반찬을 좀 갖다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갔더니 반찬 통만 딸랑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왕 온 김에 그냥 가지 말고 나랑 좀 놀다가 저녁이나 먹고 가요. 라고 하는 거였죠. 어차피 혼자 있어봐야 대충 때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이었으니 잘 되었다 싶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맥주 한 잔을 권하시더라고요. 흐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다가 대화는 자연스럽게 제 원룸 월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아줌마는 총각 월세 40만 원 내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물으셨고 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처음부터 감안한 부분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다시 한번 이 넓은 집에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롭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죠.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아줌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제게 직설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는 숨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맥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근데 총각이 그날,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밤새웠던 날,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여자로 보일 만큼 매력 있다고 했던 거, 그거 진심이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가끔 아줌마가 이성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저의 진심 어린. 하지만 어쩌면 충동적이었던 그 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줌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망설임 끝에 저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줌마, 진심이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아줌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랍고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셨죠. 예상치 못했지만 어쩌면 내심 기다렸을지도 모를 질문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총각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연애할래?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녀는 저보다 정확히 20살 위, 50살이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성숙함과 연륜은 느껴졌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때로는 차가울 만큼 이성적이며 현실적이었죠. 가벼운 말이나 감정적인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안정감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선사해 주었답니다. 마치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된 느낌이었죠. 그렇게 만난 지 불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줌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의외의 제안을 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같이 사는 거, 동거하는 거 어때?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동거라니 그녀답지 않게 빠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당황했지만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애써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와, 아줌마, 벌써요? 이제 제가 진짜 아줌마의 서방님이 되는 건가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의 동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취 생활이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녀와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만나는 동안에는 저도 그녀에게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밤마다 열정적인 봉사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받는 것이 많았으니 때나 만족하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넓은 아줌마 집에서 함께 지내는 생활은 편안했고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상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호준아, 미안한데 아무래도 내가 방을 비워줘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자기야.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내 딸, 유진이 알지? 지금 새엄마랑 너무 심하게 트러블이 있나 봐. 도저히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엄마랑 같이 살겠대.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하니 내가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 딸이 돌아온다니 어쩔 수 없었죠.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이랑 함께 살겠다는데 제가 비켜줄 수밖에요. 이해한다고 말했고 아줌마는 미안해하며 이 건물 2층에 마침 비워져 있던 원룸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월세는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은 끝이 났죠. 2층으로 내려와 혼자 지내게 되니 몸이 멀어지면서 아줌마와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매일 밤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는 딸이 돌아와서 딸 챙기느라 바쁘셨고요. 저도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1년 넘게 만났으니 어쩌면 서로에게 조금 식상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불타오르는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고요. 그렇게 각자 일 바쁘게 하고 아줌마는 딸 눈치도 보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별 수순을 밟게 되었죠. 서운함도 있었지만 애초에 제가 이 관계에 큰 미래를 그렸던 것은 아니라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줌마는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아줌마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저는 2층 원룸에 계속 살았어요. 어차피 월세도 안 내고 회사 가깝고 짐 옮기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가끔 건물에서 아줌마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 딸, 그러니까 유진이를 마주칠 기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엄마를 닮았는지 유진이도 참 곱상하게 생겼더군요. 엄마처럼 키가 크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예뻤어요. 인사성이 밝고 참 싹싹하더군요. 직업이 제2금융권에서 일하는 은행원이라고 들었어요. 뭐랄까,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 반듯하고 예의가 바른 아가씨였죠. 어느 날 우연히 아줌마와 건물 앞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잠시 안부를 묻다가 불쑥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줌마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제가 오늘 뗐어요. 혹시 아줌마 딸, 유진이 말이에요. 아줌마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유진이 남자친구로. 혹시 어떠세요? 제가 유진이한테 관심이 좀 있는데.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정말 제 정신이냐는 듯 놀라서 팔짝 뛰셨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진심을 전했어요. 아줌마, 일단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남자도 잘 없지 않아요? 아줌마랑 만나는 동안 제가 바람 한번 피운 적 있어요? 술, 담배 즐기지도 않고 회사 생활 성실히 하고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 하나만큼은 괜찮지 않냐고요. 유진이한테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줌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줌마는 제 말을 듣고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마 제가 자기 딸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갑자기 의외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호준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혹시 나랑 유진이랑 세 식구가 함께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릴 사위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도 있냐고. 아줌마의 제안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지만 곧바로 답했어요. 제가 바라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유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었죠. 네? 아, 대릴 사위요? 물론이죠, 아줌마. 아줌마랑 유진이랑 함께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아줌마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어요. 딸의 행복과 자신의 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신 거겠죠. 잠시 후 아줌마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그럼 내가 유진이한테 살짝 얘기를 꺼내볼게. 그리고 둘이 한번 만나서 대화라도 해봐. 그렇게 아줌마의 주선으로 저는 유진이와 소개팅 비슷하게 둘만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유진이는 역시 엄마를 닮아 싹싹하고 예에 발랐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유진이에게 다가갔고 유진이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 끝에 저는 아줌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저는 아줌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아줌마, 유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장모님이자 전 연인이었던 아줌마와의 관계는 이제 편안한 가족이 되었고요. 예의 바르고 착한 아내, 유진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서른에 시작된 이 특별한 관계가 전 그동안의 오랜 외로움을 녹여내듯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서로의 숨결이 거칠어지면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며 우리 두 사람의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이라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5 김숙희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먼저 떠난 이후로 30년 동안 홀로 만두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반죽을 하고 소를 버무리고 만두를 빚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숙희 씨 만두 맛있다 하면서도 늘 혼자 앉아있는 절 보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평생교육원의 실버 컴퓨터 교실이었어요. 이 나이에 처음 잡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참 외로웠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졌어요. 낡은 시멘트 계단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저기 괜찮으시면 우산 같이 쓰고 가시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신사분이 서 계셨어요. 은은한 회색 머리에 약간은 쑥스러운 미소를 띤 얼굴, 그분이 바로 윤기영 씨였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선한 눈빛에 자연스럽게 우산 아래로 들어갔죠. 아,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우산이 빗물에 흔들릴 때마다 그와 어깨가 살짝씩 닿았는데 그 묘한 설렘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혹시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실 수업 들으세요? 네, 나이 들어서 처음 배우려니 어렵긴 하지만 요즘 세상 따라가려면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도 같은 수업 들으세요? 네, 저도요. 젊었을 때는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컴퓨터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하니까 배워둘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김숙희예요. 올해 65이고 오래전부터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윤기영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젊었을 때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작은 집수리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늘 공구를 들고 다니시는 거였군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에 망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라서요. 그때 계단에서 제가 발을 헛디딜 뻔하면서 우산이 살짝 흔들렸어요. 기영 씨가 저를 살며시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다 보시더군요. 계단이 많이 낡았네요. 비가 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저도 그제서야 계단을 살펴봤어요. 오래된 시멘트 계단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빗물에 미끄러워 보여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 날 것 같았죠. 그러게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의 나이와 예전에 했던 일, 지금 하는 일까지 알게 되었죠.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평생 교육원 앞 계단을 고치겠다며 이곳저곳 뛰어다니셨어요. 전직 건축업자셨던 분이라 그런지 꼼꼼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로 고쳐진 계단을 보면서 제가 감사 인사로 건넸던 만두 한 접시,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인연이 되었어요. 그날 기영 씨는 만두를 한 입 드시더니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키 씨, 이 만두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맛이 나네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제 가게에 자주 들르셨어요. 처음엔 건물이 오래되어 위험하다며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단골 손님이 되셨죠. 오늘은 어디가 고장났나요? 제가 농담처럼 여쭤보면 기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건물은 사람과 비슷해요. 오래될수록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죠. 30년 동안 건축 일을 하셨다는 기영 씨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가게 천장의 작은 균열도 창틀의 미세한 흔들림도 한눈에 알아보셨죠. 이런 건 초기에 발견해서 고쳐야 해요. 작은 균열 하나가 나중엔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제 가게를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일찍 오셔서는 오늘은 지붕을 점검해야겠어요. 이런 날 비가 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시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전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매일 아침 제가 내어드리는 커피 한 잔과 만두 한 접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기영 씨가 문득 던진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제겐 큰 위로거든요. 그의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살아오며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온 제 모습이 스쳐갔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그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 이렇게 위험한 곳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거친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사소한 배려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손님도 없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기영 씨는 그날도 가게에 들러 오래된 의자를 수리하고 계셨어요. 조금씩 녹이 쓴 나사를 조이고 흔들리는 나무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느라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그 옆에서 방금 찐 만두를 접시에 담아 건넸어요. 기영 씨, 이거 드세요. 방금 막 찐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수키 씨, 제가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가게에 대해 묻는다는 게 단순히 건물의 내력이나 구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기영 씨의 시선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따뜻하고 깊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15년 전에 가남으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지켜왔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말이 없던 기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내를 같은 병으로 잃었어요. 벌써 18년이 지났네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도 제가 본 적 있는
그 외로움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항상 다음에 하다가 기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고치려고 해요. 건물도 마음도 후회할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요.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후 기영 씨는 가게 앞 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방금 내린 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오셨어요? 어디 또 고칠 데가 있나요? 수키 씨, 네, 혹시 이 건물 천장 공사할 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어요. 천장 공사라면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일 텐데 굳이 본인이 나서겠다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건물을 고치려는 마음만은 아닐 거란 걸 직감했죠. 괜찮으세요? 무릎도 불편하신데. 네, 괜찮아요. 오래된 건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줘야 안전하거든요. 제 손이 아직 쓸모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의 손등위로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의 손을 보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이 사람도 나처럼 오래도록 혼자였겠구나.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영 씨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 담긴 따뜻함이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제 가게의 천장 수리를 위해 자주 들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봄이 깊어갈수록 기영 씨와 전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커피를 마시며 건물 이곳저곳을 살피시고 가끔은 직접 공사인부들을 데려와 수리도 해주셨죠. 이 기둥은 보강이 필요해요. 오래된 건물이라 기초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기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장사하면서도 몰랐던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건물 도면을 가져오셔서는 여기 전기 배선이 오래됐더군요. 화재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밤늦게까지 배선을 교체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영 씨가 안쓰러워서 따뜻한 만둣국을 끓여다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키 씨네 가게에 매일 가는 그 양반, 전에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대요. 그런데 왜 저렇게 직접 공사를 하고 다니시는 걸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저를 오히려 기영 씨가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수키 씨, 진짜 행복이 뭔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거창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뭔가를 고치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제겐 더 큰 의미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이셨어요. 이 손이 언젠가 멈출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고쳐줄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기쁨이죠. 그의 눈빛이 잔잔하게 빛났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살짝 저려왔어요. 오래도록 외로웠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기영 씨가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낡은 건물의 균열을 고치듯 제 외로운 마음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평온하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평온한 나날은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몰고 오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부턴가 매일 가게에 오던 기영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매일 아침 들리시던 분이 한 번도 안 오시니 가게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바쁘신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들린 이야기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 양반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병원 다닌대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다니시던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영 씨의 친절이 그저 옛날 건설회사 사장님의 취미 생활이었던 걸까요?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그동안의 친절하고 따뜻했던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영 씨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신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기영 씨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평소 자주 간다고 얘기했던 동네 공원을 지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혹시 기영 씨 댁이 여기 근처 아닐까? 비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낡은 대문과 작은 정원이 보였지만 어느 것이 기영 씨의 집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길모퉁이에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대문 옆에 걸린 작은 화분, 그리고 그 옆에 걸린 빛바랜 우편함. 어딘지 모르게 기영 씨의 소박한 성격과 잘 어울리는 집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젊은 여성분이었고 그 옆에는 살짝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기영 씨가 있었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뭔가 큰 착각을 했던 걸까?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알던 기영 씨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무릎 수술하시자니까요. 계속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보였어요. 기영 씨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신 모습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힘겹게 발을 내딛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제가 망설이며 뒤돌아보는 사이 기영 씨가 조금씩 가까워졌고 마침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키 씨,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조금 숨을 몰아쉬는 기영 씨가 힘겹게 서 계셨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실은 기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기영 씨는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제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꽤 큰 규모였죠. 그날도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공사장 옆 낡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죠. 기영 씨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2층에 우리 직원이 갇혀 있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무릎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갔어요. 다행히 직원은 구했지만 내려오는 순간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제 무릎이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기영 씨가 절뚝거리시는 이유를, 그리고 왜 계단이나 위험한 곳을 그토록 신경 쓰시는지. 그런데 건물주가 저를 고소했어요. 무단 침입이라면서요. 그때 그 기록이 전과가 됐죠. 숨죽여 흐느끼는 기영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전
작은 것이라도 고치면서 살아왔어요. 누군가 다치지 않게,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요. 기영 씨의 따님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는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런데도 매일 아침 제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는 게 전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기영 씨가 힘없이 웃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날까봐, 당신이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기영 씨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기영 씨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살피고 다니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두를 빚었어요. 제가 만든 만두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기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케 씨, 제가 처음 이 만두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머니의 맛과 똑같았어요. 단순히 만두의 맛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요. 그 순간 기영 씨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도 살며시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기영 씨, 이제는 혼자 걷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우리 두 사람의 오래된 외로움을 함께 감싸 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함께 계단을 고치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하며 웃음소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양반 전과자래요. 전과자. 아이고, 그런 위험한 사람이 같은 동네라니. 너무 끔찍하네요. 그동안 우리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살피고 그랬잖아요. 무슨 속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기영 씨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러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나이 들어 정신이 나갔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기영 씨가 그동안 이런 시선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과자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애들도 있는데. 몇몇 아주머니들이 기영 씨를 둘러싸고 험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기영 씨를 보니 전 그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어요. 기영 씨가 왜 전과자가 됐는지 아세요? 무너지는 건물에서 직원을 구하다가 그저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는 이 계단, 이 난간, 다 기영 씨가 여러분 안전을 위해 밤새워 고치신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면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셨을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전 기영 씨의 마음을 믿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집 수도관도 고쳐주셨어요. 경로당 의자도, 어린이집 담장도요. 하나둘씩 기영 씨의 손길이 닿았던 이야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영 씨, 우리 집 계단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게 천장에서도 물이 새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먼저 기영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조심스레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수키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봐요. 평생 건설회사 하신 분이 그 실력으로 우리 동네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은 복지관 할머님들이 일부러 만두를 사러 오셔서는 아이고, 기영 씨랑 수키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 계단도 안전하고 길도 밝아지고. 그날 저녁 기영 씨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면서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힘들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기영 씨가 잠시 하늘을 보더니 말했어요. 예전에는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그게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그러고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제 곁에 든든한 만두 명장도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나 봐요. 그가 제 가게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제가 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영 씨가 계단을 점검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신 것 같았죠. 기영 씨, 이제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무릎을 만지고 있는 기영 씨를 보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기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무릎 때문에 망설였어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도 우리의 미래도요. 그런데 20년 전 그 사고 때문에 다친 무릎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제가 당신의 짐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그만 목이 메어왔어요.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이제는 같이 걱정하면 안 될까요? 수술도 재활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기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수술하시기 전에 꼭 드셔보셔야 할 만두 메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기영 씨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이름하여 튼튼한 무릎 만두. 기영 씨가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나눠 가질 수 있어서 저도 참 다행이었답니다. 수술하기로 한 날 아침, 기영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죠. 기영 씨, 준비되셨어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죠. 수키 씨, 만약 제가 이번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 더 자주 함께 걸어요. 진심 어린 그의 말에 제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이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어른거렸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3달 동안의 재활 기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죠. 물론 튼튼한 무릎 만두와 함께요. 이제 퇴원하시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병실 창가에 앉아 봄꽃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글쎄요. 당신 가게 앞 계단이 좀 걱정돼요. 그것부터 고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런 걸 걱정하세요? 그게 사실은 기영 씨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계단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곳을 특별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기영 씨가 퇴원하는 날, 저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키 씨, 문이 열리며 환한 얼굴로 나오는 기영 씨 얼굴엔 여전히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죠. 기영 씨, 퇴원 축하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제가 참 복이 많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셔야 하니까요. 그날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했어요. 봄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공원에는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그 속에서 기영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수키 씨, 네, 그동안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다시 만두 가게 앞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재활하시다 보면 곧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뭔데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수키 씨, 저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실래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영 씨,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겠지만 천천히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아요. 그는 상자를 열어 보이며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죠. 모양은 단순했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반지, 제가 당신을 위해 직접 준비한 거예요. 수술 전날 밤, 혼자 병실에 앉아 당신 생각을 하며 만들었죠.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키 씨만 제 곁에 있어 준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저도 기영 씨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싶어요. 그 순간 기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그렇게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기영 씨가 퇴원한 지 몇 달이 지나 무릎도 많이 회복된 어느 늦은 여름밤이었어요. 기영 씨와 저는 작은 방 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수키 씨,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네요. 기영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거친 결처럼 다소 투박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요. 하지만 기영 씨라서 괜찮아요. 그 순간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지고 서로의 온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죠. 그동안 혼자였던 세월이 하나하나 풀리듯 두 사람의 떨리는 손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봄이란 달력이 정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움트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봄이었던 거죠. 점점 더 짙어지는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는 것을 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도 사랑이고 아픈 무릎을 걱정하며 전화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서로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미소 짓는 것도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순간 문득 찾아올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도 모양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셨나요?